잠언 16장 20절 말씀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너무나도 일반적이고 또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범직한 그러한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상고해 보게 될 때에 정말 이 말씀이 너무나도 귀하구나, 또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는 마음으로 상고한다면 참으로 이 말씀이 너무나도 귀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의 행동에 주의하고 사람들에게 주의하고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일을 잘할까, 또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대할까, 또 오늘 하루 어떤 일들이 이 나라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일어나고 벌어질까 라고 하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상황들, 또 물질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일들, 뉴스들, 또 주변 사람들에게 듣는 것들, 그러한 것들에게 사실 우리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경 쓸 게 많고 또 적절하게 대처해야 되고 또 나의 유익과 또 나의 이기적인 생각에 포인트를 맞춰서 그런 것들을 바라본단 말이죠. 그렇게 집중하고 생각하는 사이에 말씀은 사라지고 그만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또 나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과 유익을 위해서 생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냐 말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뉴스와 또 직장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일어난 일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혜를 얻고 좋은 것을 얻을까라고 하는 나의 이득과 유익에,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좋은 것을 생각하고 고려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주변의 것들이 아니라, 나의 기분과 감정과 컨디션이 아니라 말씀에 주의할 때에 좋은 것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진실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참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순수한 말씀이요 거짓이 전혀 없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주의할 때에 좋은 것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큰 유익이 되고 힘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주의할 때에 좋은 것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단 말이죠. 말씀에 주의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나간단 말이죠. 결국 그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나아가다 보면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아니라 주변의 상황과 사람과 일에 주의하고 그것에서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사람을 의지하고 일을 의지하고 나의 명철과 나의 지혜를 의지하고 또 내가 들었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가져야 될 생각이고 태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이미도 들었고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에 나를 세우며 이 말씀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정과 직장과 오늘 하루의 삶에서 정말 말씀에 주의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하려고 하는 몸부림, 그러한 애씀, 그러한 집중력, 이걸 우리가 오늘도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구하고 인간관계를 잘 하려고 애를 쓰고, 또 뭔가 권한을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고 의지하고 잘 보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렇게 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그렇게 공을 한번 들여왔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하나님께 공을 들이고 하나님께 전심을 바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의 진심을 한번 바쳐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큰 타이틀 하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고 또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이 나라가 과연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는 측면을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적용시켜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현상들을 바라볼 때 나름대로의 소신이 있어요. 나름대로의 고정된 이것이 옳다,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관념들,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소신들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소신, 그 가치, 이것이 과연 가치라고 할 수 있겠는가? 과연 그것이 옳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과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면 과연 옳겠는가 하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외식을 하게 되고 또 식당들을 찾아가게 되죠. 얼마나 많은 식당들이 있습니까? 한식, 중식, 양식, 고깃집, 뷔페, 온갖 다양한 종류의 음식들과 식당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식당들 중에서 많은 식당들이 개업을 했지만 문을 닫는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이죠. 여러 종류의 음식과 메뉴들이 있지만 싼 가격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손님을 끄는 그러한 식당들이 있고, 또 어떤 식당은 그러한 것보다는 이제 질 좋은 재료들, 고기들, 야채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조금 가격이 비싸더라도 질 좋고 맛있는 깨끗한 그러한 것으로 승부하는 식당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질로 승부하느냐, 아니면 질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가격을 싸게 해서 승부하느냐, 아마도 그 두 종류이겠죠.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단 말이죠. 가격을 너무 싸게 하다 보면 이제 너무 해프고, 그러다 보니까 맛이 떨어지고, 그런데 가격을 너무 올리다 보면, 질을 추구하다 보면 너무 비싸니까 사람들이 가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데 질도 좋고 가격도 싸다면 참 이게 쉽지 않겠지만 고정관념을 파괴하고, 그렇게 이제 좋은 질을 가성비가 있게 이제 사람들에게 좋은 질을 맛있게 요리해서 가격도 최대한 저렴하게 한다면 그러한 곳에 많은 손님들이 갈 수가 있겠죠. 쉽지 않겠지만 해본다면 아마 독특한 시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식당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이 정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좌파와 우파, 보수, 이들의 고정관념도 역시 대단합니다. 좌파적 사고를 가지고 정책을 하고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저들은 대체적으로 사회주의 방식의 그러한 경제 체계를 믿고 그 신념을 가지고 나라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복지를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퍼주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문재인 정권 때 소주성, 소득 주도 성장, 이러한 정책을 많이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노무현 정권 때, 문재인 정권 때 그러한 좌파 경제 사고를 가진 자들이 장관인으로 앉아 있으면서 대한민국을 그렇게 갔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그것이 옳다, 잘하고 있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렇게 경제를 끌고 갔지만 대한민국의 경제는 더 파국으로 갈았고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위 보수라고 하는 정권이 들어섰는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는 전과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소위 말하는 세계화, 신자유주의를 이야기하죠. 신자유주의가 뭡니까?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값싼 자원과 값싼 노동력을 가지고 어쨌든 많은 양의 생산을 하겠다. 자국에 있어서는 그 나라에서는 세금도 높고 또 이제 노동력도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값싼 원자재를 얻을 수 있고 또 값싼 인력을 얻을 수 있으면 훨씬 이제 원가가 적게 들기 때문에 이익이 더 많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다른 나라로 다 옮겨간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도 그랬고 유럽들도 그랬고 한국도 공장을 다 해외로 옮겨갔던 겁니다. 중국으로 가고 동남아로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소위 말하는 세계화다. 또 신자유주의다라고 말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옳다. 그렇게 해야 이제 세계와 무역하고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보수에서는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득이 될 수는 있겠죠. 한국의 높은 임금과 또 노조의 데모와 또 비싼 세금 이런 것보다도 다른 나라에 가면 훨씬 더 세금도 절감해주고 노동력도 싸고 또 값싼 자재들도 구할 수 있고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해서 했죠. 그래서 그것이 잘하는 거다. 이게 세계화의 추세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해외로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가 줄어든 거예요. 일자리가 줄어들었어요. 이것은 한국민에 있어서 엄청난 마이너스가 되고 또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박탈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과연 옳은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말이 많았죠. 그런데 결국에는 요즘 최근에 와서는 그 세계화가 이제는 종말을 구했다. 그렇게 해외로 나가 있던 그 시장들을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이고 자기 나라로 다 불려들이는 그러한 추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국에서는 이제 신자유주의가 옳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관념과 사고방식들이 이제 기업에서 주창하는 그 연구소나 또 이제 그들이 이제 만들어준 시민단체 같은 것들은 이러한 것들을 여전히 옳다, 올바른 보수의 가치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 국민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어떤 개념인지도 모르고 그러한 사상에 그냥 맹종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그러한 추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대공황이 오고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데 과연 세계화가 가능하겠는가? 세계화는 이미 끝났고 신자유주의는 이미도 끝나고 있는데 여전히 그것이 옳은 가치인 양 붙들고 있단 말이죠. 이게 뭐냐? 좌파들은 사회주의 경제를 옳다라고 전적으로 믿고 신봉하고 있고 또 보수라고 하는 자들은 신자유주의가 옳다라고 전적으로 신봉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단 말이죠. 과연 정말 이것이 옳은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일자리를 얻고 다 소득을 올리고 수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전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측면에서 깊이 생각을 할 만한 자료가 없이 좌파의 개념 또 보수의 신자유주의만이 모든 것의 대안인 양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이러한 나라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겠죠.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 두 큰 축에서 주장하는 그 주장들을 무조건 맹신하고 따를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다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그 주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정말 그 좌파라고 하는 그 자들은 자기들의 이념과 가치와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또 기업은 기업의 목적을 위해서 한단 말이죠. 그러나 대부분 국민들은 여기에 상관없는, 어쩌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대부분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한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생각과 사고를 가져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 문제입니다. 한국은 중국과 경제를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 사고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주장을 했어요. 문정권에서도 그런 주장을 했고, 또 보수 정권인 박근혜 대통령 정권에서도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안보는 미국과 함께 가야 되지만 경제는 중국과 함께 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중국은요, 자본이 없는 나라인 것입니다. 사회적 자본이 없는 나라단 말이죠. 겉으로는 이제 자본주의를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저들의 실체는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까? 중국의 대표적인 IT 기업이었던 그 마유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중국 공산당에 찍혀버렸어요. 공산당에 눈밖에 나니까 순식간에 그가 사라졌어요. 어느 날 여행을 가서, 산에서 여행을 가서 의문사를 당하고 만 겁니다. 끔찍한 것이죠. 순식간에 사망을 당하고, 순식간에 그 회사의 이제 주식들이 다 상장이 취소가 되어버립니다. 순식간에 회사가 망하고, 또 이제 회사의 최고 리더가 깜빵에 가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과연 중국이 자본주의 국가인가? 아니면 공산주의고 독재주의 국가인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투명하지 못한 그러한 체제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가 어떻게 거대 경제를 유지하고 이끌어갈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사회복지가 가능하겠냐 말이죠. 엄청난 양극화죠.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일부 사람들은 정말 거대 부자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가난하고 1950년대, 60년대 같은 그러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겁니다. 양극화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리고 가격도 이중 가격이단 말이죠. 적어놓은 가격과 실제 가격이 너무 다르단 말이죠. 그리고 경제 통계가 7% 성장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다 가짜단 말이죠. 들리는 말로는 한 3%는 마이너스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마이너스를. 그러니까 참 발표 자체가 거짓이고, 가격도 이중 가격이고, 또 엄청난 양극화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 이 나라가 어떻게 그 경제가 발전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대공황이 오면 중국의 경제는 폭망할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데, 그렇게 되면 중국과 함께 가려고 하는 이 한국은 어떻게 되겠냐 말이죠. 그 중국의 폭망에 의해서 한국도 엄청난 데미지를 입고 손상을 입지 않겠냐 말이죠. 그래서 정말 중국과 경제를 함께 가야 된다고 했던 그 생각, 기업의 생각, 거기에 협조했던 대통령의 그 생각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얼마나 어렵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한 걸음 더 나가서 러시아 경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지금 전쟁 벌이고 있죠. 그런데 처음에는 마치 우크라이나가 잘못을 해서 러시아가 어쩔 수 없이 쳐들어간다. 모든 전쟁의 원인이 우크라이나에 있다. 그래서 러시아에게 침략당해도 싸다. 그리고 러시아가 세계 미국 다음 가는 2위의 군사 대국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곧 점령당하고 말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전쟁의 당위성, 전쟁의 승리에 있어서 모든 것은 러시아가 다 끝장낼 거다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허망했고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정보였던가,
또 잘못된 팩트를 이제 알았고, 그렇게 한국의 언론들이, 미국과 영국의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를 했단 말이죠. 그렇지만 지금 전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전쟁을 벌이는 쪽에서는요, 당당한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없단 말이죠. 자기들 나름대로 이유를 대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전쟁할 만한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또 불구하고 푸틴이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전쟁을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이길 가능성이 더 크게 지금 나타나고 있죠. 10년, 20년 전에 러시아에서 체르노빌에서 원전 사고가 나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죠. 대대적인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개입해서 러시아가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또 거기에 들어간 무기와 돈의 손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아프간 전쟁 개입으로 인해서 러시아의 국력이 상당히 소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러시아의 국력이 또 엄청나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체르노빌과 아프간 전쟁 침공할 당시에 러시아 국력보다도 지금 현재 러시아 국력이 훨씬 더 약체이고 훨씬 더 약하단 말이죠. 그러한 러시아가, 푸틴의 러시아가 이 전쟁을 과연 이길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주 수입원이 뭐냐 하면 원유인 겁니다. 원유를 팔고, 그리고 가스를 팔고, 원전, 그리고 주요 자원과 이런 자재들이 다 그것이 누구 것이냐? 국가 것이 아니라 푸틴 개인의 것이라는 겁니다. 나라의 중요한 수입원이 될 만한 그 모든 것들의 소유주가 국가가 아닌 푸틴 개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올리가리라고 하는 신흥 재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재벌들은 다 푸틴의 심부름꾼일 뿐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형편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러시아 사람들은 다 푸틴의 노예인 겁니다. 노예.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전쟁을 벌였고 그가 망하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왕창 무너지지 않겠냔 말이죠. 이렇게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이제 잃어가고 있는 푸틴이 과연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 이 전쟁에서 망하면 나라의 모든 경제가 다 무너지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를 편들고 좋아하고 또 경제는 중국과 함께 가야 된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허망하고 다 정말 이제 아무 의미 없는 그러한 것으로 드러날 날이 곧 다가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화, 잘못 인식하고 있는 사고는 바로 뭐냐? 트럼프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특히 한국의 우파에서는 트럼프를 얼마나 많이 믿고 지지합니까? 심지어는 트럼프는 고레수이다. 제2의 고레수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레수가 어떤 인물입니까? 성경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해서 70년 동안 침공을 당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70년 후에 다시 자기 나라로 복귀해서 돌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돌아가게 된 계기에는 메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을 물리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메데 바사의 최고 통치자가 누구였느냐? 고레스였던 겁니다.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물리쳐 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는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일을, 대대적인 일을 한 존재가 고레스이듯이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대한민국의 그러한 존재다 라고 하면서 트럼프를 칭송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 하는 겁니다. 과연 트럼프가 고레스인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핵심 측근이었던 폼페이오 장관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북한이 미국과
손잡으려고 했는데 중국이 핵 포기하지 말라라고 해서 못했다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이 미국 트럼프와 이제 손을 잡으려고 했는데 시진핑이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말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잡지 못했다. 시진핑의 경고 때문에 김정은이가 꼼짝 못하고 이제 트럼프와 함께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폭탄 선언을 한 거죠. 알려지지 않았던, 또 많은 사람들이 추측만 했지 뭔가가 이상하다라고 느끼기만 했지 구체적인 것을 몰랐는데 얼마 전에 폼페이오가 그런 고백을 했던 겁니다. 이것은 폼페이오가 약간 이제 부가해서 뻥튀기를 좀 했을 수는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뭐냐? 트럼프는 북한의 김정은과 통하는 면모가 있었던 겁니다.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수십 통의 편지를 주고받았다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독재자, 북한의 독재자와 또 미국의 독재자 간에 뭔가 이제 통하는 면모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트럼프는 대한민국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주로 내세웠던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미국은 보호무역을 하겠다. 세계화는 이제 하지 않는다. 세계화를 했더니 미국의 자동차 산업, 선박, 또 여러 가지 반도체, 온갖 이 공장들이 다 전 세계로 흩어졌다. 이래서는 미국이 살지 못하겠다. 다 미국으로 돌아오라. 리쇼어링 해라. 트럼프가 그걸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다 내세우면서 보호무역주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각국 세계의 나라들에서 이제 미국 군대가 세계에 나가 있는데 그 대신 대가를 지불해라. 돈을 더 많이 내라. 라고 했는데 한국 정부에서는 돈을 안 내려고 했죠. 그래서 문정권 내내 그것 때문에 신뢰갱의를 벌이고 굉장히 옥신각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한국에서는 돈을 안 내겠다 그러고, 그 돈을 안 내냐? 그러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라고 했던 거죠.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이것이 그냥 뻥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폼페이오의 고백에 의해서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을 미국으로 돌리는데 세계에 나가 있는 공장뿐만 아니라 세계에 나가 있는 미군도 다시 돌려오겠다. 미군이 왜 나가냐?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포퓰리즘을 선동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실제적으로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김정은은 우리와 비핵화하겠다. 우리는 비핵화하겠다. 김정은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트럼프에게 우리는 비핵화하겠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남한과 사이좋게 비핵화하면서 잘 살겠다. 그렇게 김정은이가 트럼프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의 이 말을 트럼프는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한 것을 이제 나의 업적으로 삼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업적으로 삼겠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얼마나 끔찍한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미국 자체 내에 여러 기관과 단체의 적극적인 반대에 의해서 그것을 트럼프가 실현시키지는 못했다는 거죠. 어쨌든 트럼프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망하는 거죠. 대한민국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을 자행했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김정은과 통해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면서 나는 미군을 다시 돌아오게 한, 세계의 공장과 기업뿐만 아니라 미군도 돌아오게 하겠다. 우리의 남편들, 우리의 자식들이 왜 그곳에 가서 고생을 하느냐, 피를 흘리고 돈을 쓰고 왜 고생하느냐 라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트럼프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럼프를, 그 실상을 알지 못하고 오늘날 극우의 화신이다, 보수주의의 고레스 같은 자다 라고 그를 믿고 신봉하고 있는 보수에 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참으로 그 실상을 알지 못하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자행되었고, 이 트럼프가 어떤 자였습니까?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 러시아에 이제 돈을 받았던 것이 속속 입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그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많은 돈을 받았고, 또 트럼프를 지지하는 SNS 회사들이 러시아에 이제 지원을 받았던 것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만일에 당선이 되었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에 과연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했겠는가 하는 거죠. 지원했겠냐는 거죠.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에 중국이 홍콩을 점령했죠. 홍콩을 무차별 점령했을 때 모른다고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모른다고 외면했던 자가 트럼프 아닙니까? 그가 만일에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칠 때에 트럼프가 만일 대통령이 재선이 됐다면 그가 과연 우크라이나를 도와줬겠냐 하는 거죠. 그가 만일에 대통령이 되어 있다면 우리 한국의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냐 하는 거죠. 이러한 측면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말 보수의 가치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대한민국을 위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아찔하고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객관적으로 엄밀하게 따져볼 때에 좌파의 이념을 믿고 맹종하는 자들, 그리고 보수의 그러한 이념이라고 하면서 중국과 함께 가야 되고 신자유주의를 앞세우는 그러한 보수라고 하는 이 자들, 그 생각과 그 사고가 과연 이 나라를 위하는 생각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경제는 중국과 함께 가야 된다고 하는 이 생각이 과연 이 나라를 위한 올바른 생각이겠는가? 그리고 러시아를 지지하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것이 과연 이 나라를 위한 그러한 올바른 생각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런 고정관념에 쌓여서 위에서 지시하면, 위에서 교육하고 홍보한 그 사상에 길들여져서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보수를 따르는 보수 지향의 사람들,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아니냐 말이죠.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과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3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주의하는 겁니다. 기업의 주장과 국가 지도자의 주장과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그런 박사와 전문가들의 주장과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말씀에 주의해서, 정말 말씀에 주의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이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보고 주의한다면 우리가 맹목적으로 그러한 생각을 따라갈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시키면, 위에서 시키면 자기가 자기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이득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부유와 돈을 지키기 위해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무조건 따르는 그러한 행태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왜요? 그렇게 해야 자기가 살아남으니까, 그렇게 해야 자기의 자리가, 자기의 부요가, 자기의 명예가, 자기의 돈을 지킬 수 있으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조건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좌파도 무조건 그렇게 따르고 보수라는 자들도 무조건 그렇게 따르는 그러한 실정 아니냐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주의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고 따르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르게 된 가치이고 바르게 된 그러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무조건 그 사람을 따르고 또 그 주장을 신봉하고 거기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말씀에 주의해서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올바른 선택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져 가든지 좌파의 그 신념도 보수와 가는 자들의 그 주장도 아닌 말씀의 주위에서 말씀을 앞세우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좋은 것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좋은 것을 얻기 원합니다. 어떤 것이 좋은 것이냐 말이죠. 과연 어떤 것이 좋은 것이냐? 자기의 편을 들고 내 소속을 따라서 나의 직장과 나의 지위와 또 나의 편을 드는, 그래서 나의 명예와 지위와 돈과 이득을 얻기 위한, 나의 관계를 통해서 뭔가를 얻기 위한 그러한 좋은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말씀의 복을, 그러한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오늘도 생각하고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아멘. 말씀에 주의해서 말씀이 주시는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영적인 좋은 것, 현실적이고 육체적이고 이기적이고 나 자신의 이득을 위한 좋은 것이 아니라 말씀의 유익, 하늘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앞세우고 좋아하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는 반드시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오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러한 주장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